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뭐 녹아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어제 이제 미국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게 지금 고용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관망하는 모습이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모습이고요. 파월 의장이 좋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스피치 내용 보면은 그 두 부분, 그러니까 그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다가 아니라 계속 주목하고 향후의 그 진행 사항을 주목하고 할 것이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하고 임금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좀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점 오늘 한번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스피치 내용 원본하고 백데이터가 그 캔사스시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FMC 회의도 아니었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심포지엄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셨던 그런 발표 원고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자료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파월 의장 스피치 정도는 이런 언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서론으로 경제 전반 흐름 나타냈고 그다음에 리세션하고 회복되는 부분 이런 거는 사실 항상 FMC 회의 때도 거론이 되었었던 건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향후 전망 부분이 이제 이어집니다. 완전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그것에 이어져서 통화 정책에 대한 적용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타나면서 결론을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타났었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앞뒤 다 자르고 그 마지막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 내용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데이터가 무려 7개 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오늘 이제 전 그 중에서 2개를 정도 가져왔는데 나머지 자료들도 우리가 봐왔던 그런 수준하고는 좀 다른 고차원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 2개 봅니다. PC 인플레이션 과열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과열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4%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과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18개월 평균치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보통 이동 평균선을 그리면은 방향하고 이 추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전이냐 2년 전이냐 이렇게 가격 비교가 가능하고 5주선, 10주선, 60주선 이렇게 가격 그 이동 평균선을 놓으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지금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18개월 평균치를 그려가지고 PC 인플레이션을 그려보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09년 그때 금융위기 당시 그때도 좀 높아졌었던 인플레이션이고 최근에 2018년에도 좀 높아졌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 그렇게 높으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는 내구재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내구재를 저기다 넣으면 한 1, 2%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하고 3% 사이에 있는 저런 모습이 실제로는 3%에서 4% 정도 사이에 있는 거죠. 내구재를 왜 뺐느냐? 내구재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의 과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재가 보통 우리가 자동차, 가구, 가전 이런 게 주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유발시킨 주 항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가구나 자동차, 내구재들요. 그래서 내구재만을 가지고 또 다른 표를 구해왔었는데 제가 그거는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복잡하고 제 방송 시간 제한적이니까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팬데믹 이전에 25년 동안 내구재 가격은 실제로 계속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구하면 연간 평균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것이고 한 1.9%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인플레이션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그쪽의 평균치에 실험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그다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뭐나 가격이 좀 상승하죠.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면. 근데 그 이전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냥 반값에 팔아버리고 하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내구재 인플레이션 주도는 지속되기 힘들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버틀렉, 그 병목 현상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두 번째로 임금 추이 과열 아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틀란타 패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이 패드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까 봤었던 자료 같은 경우는 달라스 패드고 이번 거는 아틀란타 패드인데 제가 이 지방 여는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자료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특별하게 패드가 자체적으로 시장을 좀 설득시키거나 안심시키려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었던 자료들 그중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뽑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그 비용을 전가시키죠 제품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막 올라간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비용 증가 때문에 그러한 기업이 인상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왔었는데 요새는 그게 그렇게 바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임금 인상이 나타나는 증거마저도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치 수준을 놓고 보면은 2000년도 초반 때는 훨씬 더 높았었고 지금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보다도 낮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물론 저 수준이 2011년보다는 좀 많이 높아왔었지만 과거 한 20,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높은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용도 최대 고용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장기 기대치를 2%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기서 이제 통화정책의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들어서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패드가 정책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 통화정책의 주요 영향이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긴축 정책으로 선회한다라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필요성이 사라지잖아요. 그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패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1년 뒤에 효과가 날 텐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1년 뒤에도 이어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판명된 요인의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은 필요성이 사라진 이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시기적절치 않은 그런 정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킬 때 가장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고용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불필요하게 느리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춰지면은 또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노동시장에 좀 여유가 있고 특히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는 그러한 실수가 특히나 해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집되는 데이터하고 리스크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집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정책을 변화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덧붙여서 무서운 얘기 한마디 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다면 FOMC는 확실히 대응하고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와 일치되는 수준으로 유지될 그럴 도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금리죠. 이번에 금리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금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경제가 최대 고용과 일치하는 조건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고 한동안 2%를 완만하게 초과할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 수준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아주 못을 박아놓은 거죠. 2%를 완만하게 초과를 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확실히 보여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확실히 2%가 아니라 이제 뭐 3, 4%를 넘어서서 막 진짜로 문제가 된다면 금리 인상 도입을 하겠지만 지금 그러할 요인이 없고 향후에는 2%를 완만하게 초과하는 수준까지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커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2% 인플레이션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거는 지금 회복되는 경제 지표하고 다르게 그 바이러스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란 걸 다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강력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기 원하고 그것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혜택이 가시화될 때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높은 수준의 고용과 그 참여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금 상승,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이것을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 말씀들을 들으셨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을 한 것인지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는 우리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세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이번 파월 의장의 스피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는 그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뭐 다음 질문까지에 대한 답변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물가 안정과 고용 지표. 그런데 지금 그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페드는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잭슨 홀 미팅에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믿고 기다려 봐야 된다. 그리고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빠르게 정책을 좀 변화시켰다가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페드를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표가 발표되는 것들을 또 개인 투자자 입장이나 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세히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또 페드가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냥 마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로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고점에 물려 있거나 이익 실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가 캔사스시티 에서 주관했었던 잭슨 홀 미팅 이쪽에 행사하고 더불어서 주목하다라고 했었던 지표는 PCPI 지표가 과연 고점에서 페드가 말한 것처럼 꺾이느냐 이걸 확인하자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안 꺾였습니다. PCPI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 제공한 데이터인데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6월 거까지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저게 휙 꺾여야 된다. 2분기 지나가면서. 근데 지금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파란 선은 그냥 옆으로 가고 있고요. 빨간 선은 저건 식음료하고 에너지를 포함한 것이고 푸른색 선은 그거 제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옆으로 쭉 가면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저 붉은색 선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음식료하고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식품 가격의 상승 지속이 계속 인플레이션의 주 요인이라는 점을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보통 여름철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석유값이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은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번엔 좀 약한 것이죠. 누가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돌아다니는 건 좀 너무 심하겠죠.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정도겠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래서 상품 시장발 인플레이션은 아직 지속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저런 식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예 어제 나온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똑같이 어제 제공했었던 에너지 가격 추이 뽑아봤습니다. 위에가 이게 디젤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선이 그냥 전체적인 그런 에너지 가격 추이입니다. 이게 지금 신고가거든요. 지난 7월에 한번 기록했었던 걸 살짝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좀 상대적으로 약했어도 저 정도까지 올라간 거고 이렇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에너지 가격은 최고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시장발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게 패드가 말한 거하고 틀리게 올라갔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갔네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이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큰 문제가 될 거냐 이걸 봐야 되겠죠. 우리가 봐야 하는 인플레이션의 주요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구재 쪽의 문제가 좀 크기 때문이죠. 근데 에너지하고 음식료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시간을 보고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경기 회복이 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되잖아요. 이런 상품 가격이요. 이렇게 된다면은 경기가 만약에 회복이 됐을 경우에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이 과연 내릴까? 인플레이션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점하고 지나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과열이 정상화되는 거하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패드가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이 또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 흐름의 위축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정상화로 봐야 되냐 이 관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드의 신중한 지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여기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PCPI 지표 안 꺾여서 좀 아쉽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패드처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발견이 되고 향후에는 에너지 가격 같은 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는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CEPI 지표가 부진한 것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인데 그래도 8월 초중반대까지의 지금 하락세는 좀 면하면서 약간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이런 안정세 조금씩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9월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9월 시장 좀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9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들 그거 생각하면서 좀 불안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9월 FOMC 회의 때 뭔가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잭슨 홀 미팅 때 이미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패드가 최근에 보고서 어제 제공했었던 보고서 아주 재밌습니다. From taper tantrum to 테이퍼 텍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 텐트럼에서 테이퍼 텍트로 변화된다 이거거든요. 패드가 이만큼 잘 했으면은 좀 겸손했으면 좋으련만 어제는 강력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자화자찬하는 표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입니다. 얘들이 패드가 점선으로 세로축 점선으로 찍은 것이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이 나타났었던 때고요. 제가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한 것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것을 패드는 테이퍼 텍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텍트라는 것이 어떤 신중하게 잘 다루어서 좀 시장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련함과 재치 뭐 이런 걸 해석이 되거든요. 단어 그 자체만의 해석이 아니라 지금 문구상의 해석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 수익률 보시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 저 점선에 세로축을 놓고 보면은 그때가 5월 20일 2013년 5월 20일 버냉키 패드 의장이 테이퍼링을 공식 언급한 다음에 저 난리가 났었던 텐트럼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동그란색 타원이 올해 7월에 패드가 테이퍼링 언급 시작한 그때였고 오히려 좀 꺾여 내려오고 있고 이번에 잭슨 홀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채권 시장이 2013년하고 비교하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무려 국채 수익률이 2%에서 3%, 1%까지 올라갔습니다. 1%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4월에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 다를까요? 2014년에는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에 교란 요인이 생겼었던 것이고 지금은 시장에 녹아드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금리 또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제 금리를 얘기를 꺼낼 겁니다. 물론 당장은 안 꺼낼 것입니다. 9월 지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 시작하면은 11월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쪽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아마도 시장은 그때 단기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시장에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 자산 매각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정책 과정, 이것이 다 지나가야지 주가가 꺾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페드가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는데 오히려 불안한 요인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텐트럼에 대한 우려보다는 팩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페드의 신중함과 노련함이 시장의 안도랠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나타날 수 있는 테이퍼링 이전에 9월 FOMC 회의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9월은 좀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기대하고 우리가 전략 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